제15회 호국 불교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은 개회식, 예빈 소개, 축사, 기념 촬영, 석찬, 환영사 및 강사 소개, 주제 강연, 질의 및 토의, 폐회식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순에 따라 제15회 호국 불교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도 묵념. 바로 다음은 3기 독송이 있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강연 진행을 위해 내빈 소개를 간략히 해드린 걸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벽 법사단장 법일 큰 스님과 해동 불교대학 총장 대흥 큰 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호명 위주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방부 장관 김태영 장관님, 전 연합사 부사령관 정진태 장군님, 윤종필 국회의원님, 초대 여그레 회장 이석국 장군님, 전 해병대 사령관 이영주 장군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원열사 주재 원큰스님, 전 군종감 김마란 큰스님, 전 이배슬 이춘호 이사장님, 대불총 공동대표 동국대 명예교수 송재훈 교수님, 전 예불회 회장 조난진 장군님, 강남 행복포럼 구본옥 대표님, 전 향군 여성회 민경자 회장님, 통일진흥원 양태호 원장님, ROTC 불자회 한상인 회장님, 목록포럼 이영호 총장님, 방기봉 회장님, 문항진 총장님, 여야사 회장 윤수현 회장님, 스카이데일리 민병두 대표님, 문화포럼 정은교 부회장님, 국제불교진흥원 홍을선 원장님, 예불연 전인구 회장님 의 여러 회원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회 저명 인사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강연을 해주실 아주대학교 김흥규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다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념 촬영이 있사오니 모두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먼저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파이팅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순서 사진 촬영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작곡가님은 참고적으로 해병으로 전역하셨고 현재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신곡 작업과 후배 작곡가 양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수 작곡가님은 오늘 육군대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꽃샘추위가 왔는데 날씨가 좀 뭐 춥기도 했지만 또 여러 바쁜 일도 많으실 텐데 오늘 호흡불교 포럼 이렇게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2019년도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달도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나 또 봄이 온다고 그러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아주 굉장히 심각한 이런 상황 속에서 건강을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로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건강에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 2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미북 정상회담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싱가포르에서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있었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사회적인 반향과 또 영향을 주었고 또 금년도에도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미북 정상회담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미국과 북한의 어떤 동상이몽적인 목적 추구랄까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발이 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네, 비핵화는 반드시 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지 않는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또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그 비핵화가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처음부터 다시 원점부터 들어가서 개념 정의부터 새롭게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언론에서도 미중 간의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저희들이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 역사상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패권 경쟁은 3번 있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엽에 대영 제국과 또 독일 및 제정 러시아가 같이 이런 패권 경쟁을 겨뤘고, 그러나 결국은 영국이 승리를 했지만 또 모든 기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그 패권을 미국한테 넘겨줬는데, 2차 세계대전 전 후에 미국과 소련의 두 번째 패권 경쟁, 그것은 결국은 이제 냉전 체제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것이 91년도에 냉전이 해체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미국의 승리로 2차 패권 경쟁은 끝났고, 지금은 뭐 3차 패권 경쟁이다 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중국이 일본의 경제력을 추월하면서 중국이 아주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등장하면서 미국과 이런 어떤 패권 경쟁의 이런 상황으로 진입하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패권 경쟁 때는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었고, 2차 패권 경쟁 때는 우리나라 한반도가 38도선으로 기준해서 완전히 분단이 됐고, 또 동족 상단의 유교전쟁을 치렀고, 또 휴전협정을 통해서 이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가 완전히 분단이 고착화된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이것이 세 번째 세계적인 어떤 패권 경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우리가 1차, 2차 패권 경쟁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 패권 경쟁에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고 또 거기에 대처해 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심각하게 우리 한국과 우리 한반도 우리들한테는 아주 큰 시련으로 이렇게 오고 있다고, 우리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3차 패권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내지는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어떤 북핵 문제도 그렇고, 또 이와 같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경쟁 등을 포함한 어떤 그런 전략적인 경쟁, 이런 것들은 우리 한반도, 특히 우리 한국과 이 한반도에 많은 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어우러서 평상시에 아주 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 같이 김흥규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아주대학교에서 중국정책연구소도 이렇게 연구소장도兼任하고 계시고, 이 칸에는 뭐 적어가지고 이력을 많이 쓰지 못했는데 청와대에서 이와 같은 국가의 국가안보실의 정책 자문위원뿐만 아니라 이 총리실, 여기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총리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등에서 어떤 자문위원도 이렇게 하고 계시고, 한국정치학회, 국제정치학회 이사, 또 민주평통 상임위원,
등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쓰시고 좀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3월 달에는 한 3, 4일밖에 한국에 못 계셨다는 거예요. 중국에 갔다가 또 미국에 갔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실 일정 잡기도 사실은 2월 달에 이 포럼을 했어야 되는데 일정을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2월 달에 해야 될 포럼이 지금 3월 달에 이렇게 연기가 된 그런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우리 한반도에 엮어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신선한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오늘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강연해 주실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할 주제는 미중 전략 경쟁과 한반도 신지정학입니다. 김홍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동북아시아의 현재 안보 상황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미중 전략 경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다각적이면 짧게 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의 질문과 그리고 고견을 또 같이 듣고 싶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전무후무한 그런 어떤 역사적 그 시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반도 주변에 그 4대 강국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나라에 있어서도 그 지역에 있어서도 전무후무한 지도자들입니다. 성격이 어마어마하게 세고요.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카리스마가 넘치고 직선적입니다. 그래서 그 틈에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압이 우리를 계속 누르면서 우리가 숨이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017년은 북한이 계속 핵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한반도는 거의 전쟁의 위기까지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북한을 향한 관계 개선의 제스처 그리고 어떤 스스로 이제 운전자라고 칭하면서 북미 간의 중개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북한이 받으면서 그리고 미국이 호응하면서 새로운 판이 벌어졌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완전히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은 놀라웠게도 동북아 정세가 마치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 같은 평화의 분위기, 아주 급격한 반전을 이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2019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꿈과 희망 그리고 밝은 미래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 어떤 그 평화와 비핵화의 어떤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상당히 큰 불안감,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크게 넘쳐나가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미중 간의 관계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실제로 없고 그리고 아마도 그 핵을 포기하게 하는 그 노력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부상을 했는데 그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세계가 아직 그 해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미국에서 낸 새로운 해답이라는 것이 지금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으로 나타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 국제 질서는 미국이 중심이 돼서 시장 경제 질서를 중심으로 한 그 자유주의적인 어떤 시장에 입각한 무역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정치 체제로는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바람직한, 더 이상 진보할 수가 없는 가장 훌륭한 정치 체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계 질서를 주도하던 미국이 최근에 자신감을 잃으면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도 전 세계적인 차원의 그 자유무역 질서가 아닌 보호주의적인 양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배웠고 미국의 정치 체제를 이식했고 미국의 시장경제 질서에서 무역국가로서 우리는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앞으로 불확실해진 겁니다. 과연 이 불확실성의 세계, 새로이 미중 간의 관계가 새로이 재정립돼가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제 질서가 완전히 변할 가능성이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아주 큰 문제입니다. 미국의 대전략가인 브레진스키는 일전에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을 셋을 꼽으라면 바로 저 세 지역을 꼽았습니다. 대륙의 힘과 그리고 해양의 힘이 맞붙는 곳, 전략적 자원을 놓고 쟁탈을 벌립니다. 그래서 가장 비극적인 나라가 보시다시피 폴란드입니다. 그리고 중국이고 다음에 한반도입니다. 세계 대전략가들이 꼽은 가장 비극적인 나라입니다. 존 미어샤이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그리고 유크레인이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을 종종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분열되는지, 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서로 당쟁하는지. 물론 그것은 일제 교육 때문이라고도 합니다만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붙으면서 그 기가 계속 충돌하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숙명적인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여기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뜻을 모으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벗어날 수 있는가, 과연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식자들이 과연 그러한 지적 수준과 그러한 마음의 공간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케플러는 그래서 한국은, 한반도는 아마도 이런 셔틀 존에 있다, 언제든지 부서지기 쉬운 그런 존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계는 지금,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전에 겪지 못한 엄청난 세력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미중 간의 세력전이가 지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역 차원에서는 중일 간의 세력전이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본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들었습니다. 중국에게 항복하느냐, 아니면 미국의 동맹으로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최근 일본의 행동은 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이 바보 같습니까? 성노예 문제라든가 역사 왜곡이라든가 그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이 바보가 아니라 사실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어떤 적에 대항해서 고은 경쟁자에 대항해서 일본을 총동원시켜서 거기에서 맞설 수 있다는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려는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일본 국민은 위대했고 우리는 버틸 수 있고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아베의 시도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세력전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은 70년대까지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그것이 역전됐습니다. 북한은 선택의 기로에 넣었습니다. 한국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한국에 맞설 수 있는 뭔가를 가지느냐. 그 답은 핵무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바로 미중 간의 세력전.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에서 소위 말하는 3차원적인 세력전이가 동시에 이처럼 진행된 것은 아마 역사상 우리가 거의 처음입니다. 세력전의 결과는 한 번도 우리 한반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침략을 당하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나라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점령을 당하거나. 지금의 우리 한반도 역사는 단 한 번도 이 시기를 무사히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만약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이 21세기의 세월이 아니라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 계신 분 중에 10중 9은 10년 안에 절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험난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행히 나라를 침략하거나 전쟁을 벌이거나 그것이 쉬운 시기는 아닙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려 들어올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도 미중 전략 경쟁의 그 결과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북핵의 향배와 그리고 남북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이런 전문가분들도 그러시죠. 미중은 내내 대립해온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거의 동맹에 준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소련을 최대의 위협으로 삼으면서 미국과 준동맹 관계를 형성했고, 심지어는 80년대 초에 중국 땅에 미국의 군사기지가 비밀리에 세워졌다고 할 정도로 미중 관계는 사실 냉전의 가장 절정기에 가장 한의문을 이뤘습니다. 중국의 군 현대화를 결정적으로 도와준 것은 미국입니다. 사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돈을 대준 것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냉전이 해체되면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은 근 40년 이상을 중국과 관계를 잘 지내는 포용적인 관여 정책을 기조로 해서 대중 정책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21세기가 들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중은 막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중은 서로 협력하고 타협하고 같이 더불어 이 하나의 미국 중심의 질서에서 공존할 수 있다고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가들과 주류는 4가지 전제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중국은 국내 문제가 경제 발전을 하느라고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국내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왜냐하면 중국 내부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게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은 앞으로 경제 발전이 계속 그렇게 가지 못할 것이다. 중지국 함정에 빠질 거다. 그래서 거기에 정신이 없어서 대외적으로 공세적인 정책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중국의 군사력은 아무리 확장을 해도 미국에는 절대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중국에 도전하지 못할 거다. 네 번째 가정은 중국은 현존 국제 질서에 있어서 유엔 상임이사이고 사실은 수혜자이다. 그래서 혜택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현존 국제 질서를 바꾸지 않을 거다. 즉 현상 유지 세력으로 남을 거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국이 점점 경제가 발전하고 개인들이 부자가 돼가면 중국은 점점 다원화되고 다원화된 사회는 점점 민주화로 갈 것이고 중국은 서구의 가치와 서구의 생각과 유사한 그런 국가로 변모할 것이다. 라는 것이 미국 공화당의 주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21세기 초에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는 중국과의 어떤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오바마 민주당 정부에서도 이 기조는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미국의 정책은 바로 이러한 중국을 계속 견인하면서 혹시라도 중국이 있을지도 모를 일탈을 견제하는 정책, 즉 관여를 기반으로 하되 있을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정책, 그것을 저는 해징 정책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이 해징 정책을 오바마까지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인들이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5가지 전제가 다 틀렸다는 거죠. 전부 다 중국은 이 5가지 전제의 범위를 벗어나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줍니다. 중국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부상을 했고, 두 번째는 중국이 미국과 결코 같은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중국은 공공연하게 미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세계의 유수한 거시경제기관들은 중국이 빠르면 2020년대 그리고 합리적으로 계산해도 2030년대가 되면 미국의 경제 규모를 따라잡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프랑스, 영국, 독일을 추월했고 일본을 추월했고 구매력 기준으로는 이미 IMF가 2014년에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했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CIA에서 미국 CIA의 팩트북을 보면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의 경제 규모보다 더 크다라고 스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매력 규모죠. 이거는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안겨줬습니다. 두려움, 공포, 분노. 한 번도 서방의 어떤 그 문화와 가치를 가지지 않은 그 국가에 의해서 경쟁을 해보지 않은,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도전을 받아보지 않은 그 미국이 만만치 않은 도전자에 직면하고, 그 도전자가 미국이 생각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스스로 2008년과 9년에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드러난 그 금융위기로 세계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자신감은 크게 떨어졌고 세계는 미국에 대해서 실망했고 중국은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경제 위기에서 중국이 구원자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자신감은 크게 상승하고
중국은 그걸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내셔널 인텔리전스 카운슬에서 미국의 정보기관의 자료입니다. 종합국력을 평가를 한 게 있는데 이건 물론 트럼프 이전에 오바마 시절입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2040년이 넘어가면 중국이 종합국력에서 미국을 앞설 것이다라는 것이 미국 정보기관의 그 종합평가였습니다. 이러한 그 추이는 단순히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종합국력에 있어서 이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모습들은 아마도 미국에게 엄청난 그 자존심의 어떤 상처 그리고 어떤 공포, 불안감 이런 걸 안겨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전략을 주로 추구하는 주요 전략가들과 주류 중국 전문가들은 그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놓았던 답은 틀렸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중국은 어느덧 세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미국 다음에 미국과 견줄 만한 새로운 어떤 강대국으로 부상했다는 얘기가 마구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누가 너는 미국 못지않은 그런 국가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중국이 그런 티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거 중국은 덩샤오핑이 이야기한 바대로 절대로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티를 내지 말고 실력을 계속 길러야 된다 라는 도광량의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우리는 강대국이야 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대륙국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복합국가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동아시아에 머무는 국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유라시아의 중심국가로 중국은 이제 커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경제가 모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경제 중심에서 경제와 군사를 병행해서 군사도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핵심 이익을 스스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대국이 아닌 국가는 핵심 이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핵심 이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전략을 내놓습니다. 단순히 동아시아 지역의 그런 전략이 아니고 세계를 아우르는 전략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1대1로 구상을 통해서 전 세계 인프라스트럭처를 중국이 깔겠다는 겁니다. 신형 강대국 관계를 통해서 미국과 동등한 관계를 이제 미국이 받아들이라고 요구합니다. 친성 해용이라는 주변국 외교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면서 주변국 관계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시절에 한국이 그 주요한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제는 서구적인 의미의 민주주의나 서구적인 의미의 그런 정치체제 혹은 그런 국제질서가 아닌 중국 특색의 발전 방식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국가를 통해서 새로운 국제질서,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제는 연도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창당한 100주년, 즉 2021년에 중국은 상당한 정도의 중등사회를 이룩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100주년이 되는 2049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강대국에 반열에 오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국의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중국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힘이 센 줄 압니다. 중국은 힘센 놈한테 그 상대방이 강한 분야에 절대 직접적으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약한 분야를 공략을 하죠. 상대방이 공격해 들어오면 후퇴합니다. 상대방이 약점을 보이면 조금씩 그걸 갉아먹습니다. 우위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약함을 보이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을 포위해서 도시에서의 최종 승리를 가져오는 전략을 택합니다. 즉 미국은 마치 서양의 장기 체스 게임하고 비슷한 양상의 그 모습을 보입니다. 전투력은 최강이죠. 미국하고 붙으면 이길 자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동양의 바둑과 같은 전략을 씁니다. 전투에서는 저도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호석을 깔겠다는 겁니다. 참 다루기 어렵습니다. 공격해 들어가면 도망가고 피하고 회유하고 매수하고. 중국은 미국의 동맹체제를 깰 생각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대신 각국이 필요한 돈과 인프라를 제공해서 각국의 경제적 관계,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한 유럽의 길, 중앙아시아를 통하는 길, 남아시아를 통하는 길, 해양으로 아프리카 돌아서 남아메리카까지, 그 다음에 필리핀 남중국해를 거쳐서 호주 태평양으로. 이게 현재 중국이 제시한 5개의 1대1로의 길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사실은 또 있습니다. 1도라고 북극해를 돌아서 1이 돌아가는 것, 길, 그리고 이쪽으로 미국을 가로질러서 남아메리카로 돌아가는 길. 이 계획이 완성되면 미국이 오히려 고립된 섬이 됩니다. 이걸 수십 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광호하죠. 이 세계에 지금 돈을 대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개인이 돈이 많습니다. 아무리 허름해 보여도 대만 사람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집에 가면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기업이 돈이 많습니다. 국가는 돈이 별로 없어요. 중국은 국가가 돈이 많습니다. 인민은 가난합니다. 그 국가가 그 돈을 가지고 이 전략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 없습니다. 대신 미국이 쓸 수 있는 주요 군사 무기 체계에 대해서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딱 그 부분, 그 능력만 갖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항공모함을 안으로 들어오면 이걸 들어오지 못하게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이걸 그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자꾸 밀어내기를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저보다 훨씬 여기 전문가들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현재 중국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한반도 근처로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이미 미국의 항공모함을 때릴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중국이 갖췄습니다. 미국의 방어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드로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즉 중국은 이제 점차 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이 영역은 내 거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 가서 그런 얘기를 했죠. 태평양 넓고도 넓다. 미중을 수용할 만큼.
근데 그걸 다시 해석하면 태평양 서쪽은 중국의 영향권으로 동쪽은 니네가 가져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남중국해가 뚫리면 제가 보기에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버티기 힘듭니다. 그리고 대만은 자연스럽게 포위됩니다. 중국이 돌아서고 물리죠. 그래서 남중국해가 단순히 영역이나 그 광물 자원이나 어업이나 이런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전략 문제입니다. 여기를 미국이 뚫리는 순간 미국은 태평양을 강화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치열한 겁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 도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중국은 과거 미국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데 했던 가장 중요한 경제적 도구들 IMF, 가트, 월드뱅크와 대단히 유사한 기구들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경제 제도에 있어서 도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진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샤프 파워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제가 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야 되나요? 예, 하드 파워는 잘 아시다시피 경제력, 군사력 이런 겁니다. 소프트 파워는 상대방이 내가 굳이 너한테 강요하지 않아도 나를 좋아해서 이렇게 따르게 하는 그 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샤프 파워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회유와 협박, 교묘한 여론 조작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그런 힘입니다. 중국은 이 힘을 활용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급속하게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 미국과 서방의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트럼프란 사람이 과연 미친 사람이냐, 괴짜냐, 그 사람이 좀 특이해서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을 이렇게 일으켰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럼프는 어떤 의미에서는 천재적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미중 전략 분쟁은, 이 무역 분쟁은 그 시작입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국제 질서의 판을 어떻게 짜느냐를 놓고 본격적인 전략 경쟁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내내 그러한 미중 전략 경쟁의 영향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무역 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그 무역 분쟁이 어떻게 타협으로 종결되든 경제 기술 전쟁, 전략 군비 경쟁, 이념 경쟁이 점점 확산되면서 강해질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하버드에 그 유명한 역사 정책학자인 그레이엄 앨리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은 누가 얼마나 상대에게 강한 타격을 주느냐의 역량보다는 누가 더 국내의 내적 역량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이루면서 과학기술적 혁신에 성공하느냐가 궁극적으로 그 향배를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미중 전략 경쟁의 양상은 바다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다의 선을 이어보면 남중국해,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조오도, 그 다음에 한반도인데 사드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어도입니다. 이어도 공간은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전략적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공간입니다. 이어도는 섬이 아닙니다. 물 5m 아래 가라앉아 있는 바위입니다. 한 2km에 달하는. 그런데 그곳이 바로 황해와 그 다음에 대한해협, 그 다음 동해, 일본이 말한 일본 해협으로 통하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여기를 장악하는 나라가 이 동북아를 장악하게 됩니다. 길목을 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계속 매년 군함을 그쪽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상공으로 중국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일단 유사시 필요한 때가 되면 중국은 그것이 자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한중 간에 엄청난 폭풍이 머물고 있습니다. 과거에 왜 독도가 일본의 영역으로 넘어갔느냐? 물론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독도는 영일 그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는 혹은 그걸 관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기간 동안에 일본이 독도를 강점한 겁니다. 영일동맹이 지원한 겁니다. 세계의 열강들이 일본을 지원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것도 증거는 없습니다만 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1951년에 미국이 독도를 한국에 넘겨주지 않고 그냥 남겨놨느냐, 모호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아무 생각이 없는, 한국에 대해서 역사적 지식이 없는 미국의 영관급 장교가 선을 그냥 아무데나 그었다. 일본의 로비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한반도가 공산화된다면 그 공산화된 한반도와 대륙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 넘겨주려고 한 겁니다. 이게 국제정치입니다. 지정학입니다. 다음은 이어도입니다. 바로 그 공간입니다. 따라서 21세기에 우리가 직면할 그 지정학적인 그 갈등은 독도를 놓고 한일 간 계속될 수밖에 없고, 다음에 바로 이어도 공간을 놓고 한중 간에 붙을 겁니다. 숙명처럼. 갈등의 2라운드는 바로 공중에서 선긋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등의 본격적인 이제 충돌 지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어도 공간이 될 겁니다. 자, 현재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공세, 그리고 중국의 예상치 않았던 저돌적인 그 어떤 그 전략의 전개, 그리고 중국의 자신감, 이런 거에 대응해서 바로 트럼프가 등장했습니다. 트럼프는 기존의 미국의 주류 전략가들, 기존의 미국의 대중 전략가들이 제시하던 걸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금기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대놓고 중국에 대해 우리가 아직 유리하니까 너 한번 붙어보자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무역전쟁을 대규모로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세계가 상호존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두 번째, 대만 문제를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들을 취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제재를 했고, 그런데 놀라웠게도 중국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대응을 합니다. 1차, 2차, 3차에. 그래서 4차가 되면 이제 중국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집니다. 미국은 여전히 5,500억 불에 달하는 그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 1,500억 불밖에 아닙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양으로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 미국이 나중에도 한 2,500불이 또 따로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독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스스로 자기 완결적인 제조업 국가가 아닙니다. 바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트럼프도 엄청나게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야, 니네 빨리 잘못했다고 해라. 그리고 우리한테 많은 것을 양보해라. 그러면 내가 제지 않겠다. 라고 미국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중 간의 그 무역 협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타결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당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냉정한 계산에 의하면 지금이 중국을 때리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계속 압박을 해야 되고 최대한 미국이 팔 하나가 잘리더라도 무역 부분이든 모든 부분에서 압박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드러난 바에 의하면 트럼프조차도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 첫째는 바로 미국의 경기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비정상이지만 사실 미국도 비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과 같은 큰 나라가 거의 지금 한 10년 가까이 3%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으로 치면 스테로이드제를 계속 놓은 겁니다.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는 떨어질 겁니다. 그 위기에 미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중 무역 분쟁을 계속 가속화시키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들이 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미국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트럼프의 지지층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또 하나는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대선에는 불리합니다. 무조건. 또 하나는 하원에서 트럼프가 선거에 져가지고 호시탐탐 트럼프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그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이미 코언이라든가 그 증언이 이제 불리하게 나오기 시작했고 러시아와의 그 스캔들 지금 터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과 휴전을 하려고 할 겁니다. 무역 분쟁이 있어. 그래서 3월 말에 가급적이면 타결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4월 달과 5월 달에 일본하고 EU하고 무역을 타결해서 거기서부터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선에 임하려고 할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이겼다. 그게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그럼 중국은 왜 그러느냐? 아시다시피 중국의 상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중국은 이미 10년 이상을 버블 상태입니다. 중국은 세계의 회색 코뿔소가 날뛰고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로는 기업의 부채입니다. 시진핑이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돈 어마어마하게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마음대로 돈을 갖다가 막 무채무에 씁니다. 그리고 국영기업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합니다. 엉망이죠. 예, 기업 부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부패 문제 심각합니다. 지역격차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생활고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게 정치적 불안정으로 옵니다. 중국은 말이죠. 구자가 악몽입니다. 구자가 들어간 애는 59년에 대약진 운동이 터졌습니다. 4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69년에 문화대혁명이 절정이었습니다. 국가와 당과 모든 조직이 다 무너졌습니다. 79년에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마오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89년에 천안문 사태 일어났어요. 99년에 진해 대사관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폭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 중국 전체의 그 파룬궁 사태로 동난 상태에 갑니다. 2009년에 세계 금융위기로 중국 경제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다음이 2019년입니다. 중국은 구자해에서 한 번도 피해간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시진핑의 지금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엄청날 겁니다. 따라서 중국은 경기를 부양할 수밖에 없고 미국과 더 싸우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타협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중국은 장기전에선 자기들이 이긴다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2019년의 정책 기조를 보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계속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기를 보시면 6대 정책 임무가 보시죠? 예? 제조업의 질적 발전을 제일 첫 번째 내세웠습니다. 이건 미국이 절대적으로 막겠다는 무역 분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중국이 제조 2025로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미국이 절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지금 사실 무역 분쟁의 핵심인데 중국이 아주 거창하게 대놓고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 정책 임무. 제조업의 질적 발전. 두 번째, 강대한 내수시장 구축. 즉 미국이 니네 마음대로 때려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놀라웠게도 중국은 2006년에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이 65% 정도 됐습니다. 중국은 무역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7년까지 중국은 그걸 35%대로 줄였습니다. 미국하고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즉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중국은 이제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점점 더 그걸 줄여갈 겁니다. 그걸 더 줄이겠다는 거죠. 즉 대놓고 덤벼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문이나 일반 이런 데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타협을 하지만 밑에서는 결전의 의지를 다지면서 그 싸움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결과를 보면 신문을 보면 온통 미국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통계로 보면 그 반대입니다. 보시다시피 중국의 GDP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역 전쟁의 시기에 더 떨어졌죠. 그런데 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중국과 월드뱅크가 같이 예측한 중국의 그 발전 속도하고 유사합니다. 아직 벗어나질 않고 있어요. 물론 일부에서는 이것이 가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월드뱅크라든가 IMF도 저 자료를 그냥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외향적으로 나타난 바로는 중국은 아직 GDP 성장률에서 아주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주요별 수입 증가율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손해보는 중국은 사실 무역전쟁 과정에서 수출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미국이 보시다시피 이게 미국입니다. 혼자서 떨어지고 있어요. 왕창 손해본 겁니다. 즉 미국 제품들이 중국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무역전쟁 기간에. 두 번째입니다. 주요국의 미국 수입 점유율을 보면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거의 비슷해요. 미국 내 수입 점유율이. 그런데 아까 수입 점유율에서 보면 어디죠?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만 톡톡톡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주 나쁜 경제 상황에 있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한국입니다. 모르셨죠? 중국 내에서 한국의 국가별 수입 점유율 가운데 한국이 넘버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위험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동반 추락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지난달에 중국을 쭉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주요 경제계 인사들, 그 다음에 외교안보 한반도 하시는 분들 좀 면담을 했습니다. 심리적인 상태는 대단히 불안정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중국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심리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수치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 사람들은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심리 상태로 인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객관적 지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미중 무역 분쟁의 결과로 사실은 미국이 훨씬 더 손해보고 있다 지금. 그것이 바로 트럼프의 아마 발목을 붙잡고 있을 겁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과 중국의 대응, 중국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타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중 사이에. 현재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도 타결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기에는 1, 2년 사이에 미중은 타협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일 겁니다. 외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갈등은 있겠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중은 본격적으로 더 잠깐만요. D로 가기보다는 외향적으로는 D인데 실제로는 B로 갈 겁니다. 중국의 대응은 강경할 거고 미국은 오히려 사실은 후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대선을 앞두고는 중국을 때리는 게 대선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엄청나게 중국을 공격할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두 가지가 금기였습니다. 제가 미국의 거의 모든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들 다 다녀봤어요. 근데 제가 발표도 하고 거기서 토론도 하고 참여도 하고 공개 비공개 회의를 다 참여했습니다. 두 가지가 금기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미국에서도. 첫 번째는 트럼프 칭찬하는 것.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다 싫어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하는 것. 다 싫어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을 때리는 것이 미국의 모든 대권 주자들한테 유리합니다. 때릴 겁니다. 특히 대선 국면이 가까울수록 그 갈등과 이 중국에 대한 공격은 훨씬 더 거세질 겁니다. 그런데 실제 미국의 정책은 아마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무역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제 예측입니다. 앞으로는 상시적인 분쟁 체제에 미중은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관건은 4차 산업혁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2차, 3차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중국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판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강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봉쇄를 중국 개방 확대로 오히려 맞대응할 거다라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대내외 경제 리스크를 극복할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뭔 줄 아십니까? 중국이 무너지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중국이 더 강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더 완벽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이 마치 서방 제국 세계처럼 훨씬 더 매너 있고 훨씬 더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그런 체제로 이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탄탄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우리 전체 무역의 3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합니다. 그런 나라 없습니다. 이걸 대체할 시장이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 미중 무역 분쟁의 결과로서 보호주의 심화로 인한 리스크가 점점 심화될 건데, 그것은
미국발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중국발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세계발 리스크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분쟁 우리 무역에 있어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계 못 들어가니까 미국에 우리가 그 대신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대부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돼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같은 거죠. 자동차 산업은 우리가 오히려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무너지고 있고, 따라서 미중 무역 분쟁의 혜택을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서 점점 보호무역주의가 중국에서도 강화되고 미국에서도 강화된다면 우리로서는 참 난감한, 왜냐하면 우리는 무역국가입니다. 우리는 전체 GDP의 80% 이상이 바로 무역에서 나옵니다. 그 무역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미중 무역 분쟁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전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2018년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고 명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바꾸려 하는 국가다라고 이미 보고서에 써버렸습니다. 공개적으로. 대놓고 쓴 겁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넘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서 그 중국과 전략 경쟁의 범위를 아프리카, 인도양, 태평양까지 넓혀놨습니다. 이제 그게 본격화될 겁니다.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입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대1로에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미국발 인도 태평양 경제 전략을 구상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중 간의 군사 경쟁이 점점 불붙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사드가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의 일부로서 사실은 초기에 들어온 건데, 그거는 유도한 일, 엄청난 폭풍이 우리한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사드는 레이더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방어무기입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공격무기입니다.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 핵무기 기지를 때릴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전에는 미국은 그런 무기 체계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냉전 시대에 소련과 INF 조약이라고 해서 중거리 탄도 핵미사일 그 조약을 체결해서 500km에서 5,500km에 달하는 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은 미소가 서로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소련은 그 사이에 그걸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 틈을 비집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미국이 만약 중국을 때리고자 한다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그 범위 안으로 항공모함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면전이죠. 시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아마도 괌, 일본, 호주, 가나안의 한반도에 배치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돈은 우리가 내야 되고, 이거는 엄청난 이 한반도를, 한국을 폭풍의 바닷속으로 몰고 갈 겁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우려입니다. 바로 미중 간의 전략무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이념 전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이 우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같아질 수 없는 그룹들인 거죠. 그 차이점들을 점점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권위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는 한꺼번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그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거는 중앙정부 혹은 이 권력을 가진 일부 집단이 모든 걸 통제합니다. 그들은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실제 일어나는 일과 위에서 계획 세우고 하다라는 것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거의 사회주의 모든 국가들이 권위주의 체제들이 한꺼번에 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비효율성을 견뎌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바닥의 정보들을 이제는 소위 소수의 집단들이 다 통째로 가질 수 있는 세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생활보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어떻게 누가 더 많은 정보들을 더 광범위하게 빠르게 획득하느냐입니다. 그걸 가지고 디지털화시켜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중국의 광군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의 그 판매량이나 이것보다도 몇 배나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들을 하루 이틀 사이에 전혀 문제없이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오늘 북경에서 주문하면 스촨에 오후 3, 4시면 배달이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말이죠. 우리도 못하는 일을 중국이 해낸 겁니다. 왜? 바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다 아는 겁니다. 그쪽 성향들을. 그래서 미리 갖다 놓는 겁니다. 다.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다 배달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만약 전쟁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마어마한 효율성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AI, 로봇,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이제 전쟁은 그 무수한 로봇들과 인공지능을 가진 그 것들이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일부 소수에 의해서 다 조종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갖는 공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효율성의 차원에서는 중국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중의 취약점입니다. 여전히 총체적으로 미국은 군사력이나 전반적인 기술 수준에 있어서는 그리고 네트 역량에 있어서는 중국의 단연 우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연 우위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확확 줄어든다는 거죠. 중국이 너무 빠르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쫓아오는지에 대한 답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거죠. 중국의 약점은 아시다시피 권위주의 체제의 경직성입니다. 미국과 군사적 기술적 격차는 여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마리의 회수색 포플소라고 불리는 버블경제 문제, 부패, 빈부격차 등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근대 제국을 운영한, 즉 보다 평등한 나라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그것들을 잘 운영한 경험이 없습니다. 중국은 항상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에 들어갔다가 거의 나라가 망할 뻔하다가 이제 부상하는 겁니다. 미국의 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나 기술 분야 현재 고비용 저율 상태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너무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독점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계와 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미국의 거대 기업들은 서로 협력을 안 합니다. 독점 구조를 유지하느라고.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는데 효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점점 더 미국은 그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통념과 달리 기업가 정신에 있어도 저는 중국이 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동업 전통과 새로운 도전과 실패에 대한 관대한 환경, 그리고 정부와 사회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인 아이디어,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중국이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14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가난한 중국,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한 중국의 사람들이 치열하게 그 아이디어 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낮은 저축률로 인해서 그리고 자본 독점과 결탁으로 인해서 투자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은 중국보다 낮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창신의 공간이 점차 미국이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고갈되고 있고 빈부격차 심화,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바로 현재의 트럼프와 같은 정책의 지속성은 계속될 겁니다. 그것이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근 성장률도 과도하게 높은 상태로 비정상적입니다. 신통제가 너무 과다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미국과 중국은 각각의 약점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이 제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2015년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플러스와 제조 2025년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은 다 같이 인공지능 분야를 전략적 분야로 설정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중시되는 차세대 정보통신산업 5G, 그 다음에 혁신적인 물류공급체계, 독자적인 GPS 시스템을 이미 구축했고, 미국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슈퍼컴퓨터를 자신의 독자적인 그 기획과 기술력과 독자적인 체계로 슈퍼컴퓨터를 개발해서 2017년 세계 1위가 됐습니다. 2018년은 물론 다시 뺏겼지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중국 역시도 전혀 서구적인 기술과는 별도로 자신만의 그 기술, 이제 짝퉁의 시대가 아닌 거죠. 중국도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 분야에서의 역량, 이 분야는 아마 군사 부분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거의 지금 대등하게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초고속 미사일의 개발 분야에서 이미 미국과 거의 대등하거나 추월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거의 모든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우세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의 핵심은 대규모 데이터의 획득과 처리, 인공지능 발전 분야인데,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은 이 분야에서 사생활 보호라는 제약을 받는 서방 국가를 넘어 이미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발전 속도는 미국의 경각심을 현재 최대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이 낳는 그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우리 전체 그 경제의 50% 이상을 곧 10년 내에 이것들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미중 간의 전략 기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군비 경쟁, 우주 무기와의 경쟁으로 나아가면서 장기적인 성격을 띠게 될 거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미중 전략 경쟁이 우리의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부정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백악관 내는 다양한 북핵과 관련된 전략사고가 있습니다. 적어도 5부류가 있죠. 완전한 북핵 폐기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안보 중심의 시각을 가진 국방부 쪽에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접촉하는 미군들일 겁니다. 미군의 장성들. 그런데 이 부류들은 지금 매티스 장관의 사태로 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경쟁 활용파입니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미중 전략 경쟁을 상위의 개념으로 놓고 북핵 문제를 활용하려는 전략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고, 그것은 볼튼이라든가 사실은 이미 그 니오콘 내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도도하게 흐르는 미국의 또 다른 흐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트럼프의 결정이 바로 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북핵 제거라든가 비핵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의 차원에서 북핵 문제, 북한 문제를 다루겠다는 겁니다. 하이웨이 개념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핵 비확산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버트 아이논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상대적으로 북한과의 타협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건 국무부 내에서 내부적으로 많이 들립니다. 즉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완벽하게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생각은, 이들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 전략은 뭐냐면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선언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많은 핵무기들을 없애고 핵시설들을 동결시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핵을 갖고 있지만 쓸 수는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합리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국내 정치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장이 가변적입니다. 또 변했죠. 반 트럼프, 이건 지금 미국의 워싱턴의 분위기입니다. 미국 의회나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트럼프의 북핵 협상에 대해서 냉소적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잘 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입니다. 이 그룹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5부류들이 지금 혼재돼서 각각의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입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설득하고 트럼프의 귀를 붙잡는, 그리고 트럼프에게 이것이 당신이 추후에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유리한 거다라고 그걸 설득할 수 있는 부류가 바로 주도권을 잡을 겁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에서 드러나듯이 현재 트럼프의 입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주장할 가능성은 점점 더 협소해지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따라서 북핵 문제를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어느 수준에서 활용을 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그 유혹은 점점 미국 내에서 커질 거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원래 작성을 해봤는데, 원래는 그 1회 시나리오를 사실 우리는 기대를 했죠. 북핵 문제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이것이 트럼프의 대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게끔, 그래서 트럼프를 자꾸 격려해주고 뭔가를 좀 하게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과 우호적인 협상분위 유지하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ICBM과 같이 미국에 위협을 주는 역량을 제거하고 북핵 일부를 제거하는 선에서 북미 간에 타협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우려했던 스몰딜입니다. 그리고 아마 북한이 이걸 가장 선호할 겁니다. 북한은 내심 이걸 기대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면서 북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을 압박하고 기존 동맹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핵전력 강화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방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비용을 내라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정부는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의 추이를 보면 거의 미국 전체 국방 예산의 4분의 1을 이자로 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스스로 자신의 이 역량을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동맹국이 결국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로서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돈 내라, 돈 더 내라. 어마어마한 액수로 불어날 겁니다. 이 과정은 남북한에게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사실 가져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안타깝게도 지금 이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한국 외교는 십자로 선상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두 엄청난 고래가 막 요동치고 있는, 하필 요동칩니다. 거기서 우리는 새우라고 보통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 그런데 우리 전에 윤병세 장관께서는 돌고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뭔 줄 아십니까? 이 두 고래가 요동치는 사이에 낀 새우와 돌고래 차이. 뭔지 아십니까? 새우는 흔적도 안 남고 죽고요. 돌고래는 치명상을 입고 죽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차라리 미꾸라지가 되는 게 낫습니다. 네. 아니면 보고라도 돼야죠. 나 먹으면 적어도 배는 아프다. 먹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게 우리의 전략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보기 현재 우리는 고등어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는 참 어려운 상황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그렇다고 힘을 써도 나갈 수 있는 방향도 잘 안 보이고, 그렇다고 상대방이 우리를 변수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런 어려운 상황에 저희가 처해 있는 겁니다. 한국의 미래 외교안보 전략은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인가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중축일 수도 있고 중소국일 수도 있고 중강국일 수도 있고 중견국일 수도 있고, 그런데 바람직한 것은 결국은 중추적 중견국, 뭔가 중간 정도의 힘을 가졌지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리고 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여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거의 탈탈 털리고. 미국과 중국은 계속 우리한테 선택의 압력을 강요할 겁니다. 너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런데 문제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어느 쪽을 쉽사리 해서 어느 한쪽이 이긴다 할지라도 결과는 우리는 초토합니다. 네. 중국 편을 들어도 초토하고 미국 편을 들어도 사실 초토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숙명이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살아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박정희 대장님이나 우리 김태형 장군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한국의 국가 전략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항적 공존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불신도 너무 강하고. 그래서 우리는 대항을 해야 됩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썼군요. 밸런스 오브 테러를 해야 됩니다. 북한의 핵에 대항해서 니네 우리 때리면 니네도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전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으니까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이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제가 국방안보를 맡으면서 국방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으로 북한의 핵의 위협에 대항해서 그리고 북한이 핵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추는 것,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연역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걸 올렸습니다.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보관들과 같이 나는 그것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 일이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라서 저도 이제 사표 쓰고 나와야 됩니다. 어찌됐든 제가 제안하는 바는 우리는 대항적 공존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들과 맞설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미니멈 디터런스 스트래티지를 추구해야 된다. 적어도 상대방이 우리에게 도발을 하면 그 지점에서는 버틸 수 있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상대에게 적어도 아픔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핵 대부에 대해서는 5년, 10년 정도 여유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주변국 대비해서는 15년, 20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7대 3의 비율로 국방개혁을 추진해서 단기전과 장기, 중장기를 같이 고려하면서 이걸 정파에 관계없이, 정권에 관계없이 계속 추진해 가는 수밖에 없다. 적어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체력과 국방력을 가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 미중 전략 경쟁의 이 회오리 속에서 우리가 게임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북한은 동시에 거기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게임에서 우리가 너무 불리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견을 감히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분들이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해야 될 일은 북핵 폐기 관련 로드맵을 어찌됐든 우리는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걸 만들어서 북미중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최선을 다해보는 방법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북핵 협상의 장기화에 대비하면서 포석을 까는 외교를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된다. 지금 너무 남북한에 몰두해 있습니다. 우리 외교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과 대항적 공존전략을 추진하면서 국방개혁을 좌고 우면하지 말고 북핵 위협에 대한 대비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답입니다. 제 오늘 답은 이 정도로. 장시간 동안 좋은 강연과 질의토의를 내주신 김흥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홍선우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여 주시고 끝나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16회 다음 포럼은 2019년 5월 16일 목요일 18시에 이곳 육군회관에서 있겠습니다. 한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